자, 시작을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수업은 수능 특강으로 시작을 할 건데 아직 교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EBS 수능 특강 교재는 1월 초쯤이면 나왔어. 왔구나. 딱 맞춰서 왔구나. 보통 EBS 수능 특강은 1월 초쯤에 나오는데 거기 아니죠. 1월 초쯤에 나오는데 요번에는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직 교재가 안 나와서 일단 챕터 1, 2 정도는 작년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교재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빨리 각자 구입하셔야 되는 거 알지? 빨리 구입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수능 특강 끝낼 겁니다. 15주? 15주 정도 올 거예요. 15주 내지 넉넉 찍고 16주 만에 끝낼 거고,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한 주 정도 내신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해줄 겁니다. 중간고사 범위 있지? 생명2 같은 게. 여기 생명2 선택 안 한 사람 손. 다 생명2 선택했죠? 왜?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 하여튼 생명2 수업을 좀 할 것 같아요. 좀 아니라 내신 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신이 끝나면 수능 완성을 시작해서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수능 완성도 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8월 둘째 주 전후에서 수능 완성은 수능 특강보다 더 빨리 진행해서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매주 모의고사가 한 회씩 나갑니다. 사설 모의고사 있거든? 돈 주고 사는 거 있어요. 매주 하나씩 수업이 2시간 반으로 바뀌었지? 오케이? 그래서 앞에 30분 모의고사 하나 풀고 진행을 할 겁니다. 모의고사 하나 풀고, 그리고 한 2, 30분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나머지 1시간 반 정도 있지. 그거를 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8월 말 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끝나죠. EBS 파이널이라고 모의고사 문제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만점 마무리라는 문제들이 또 따로 있어. 근데 8월 말 9월이면 2달 남아요. 수능이. 2달 조금 더 남지. 여러분들 수능 수업 마무리는 10월 마지막 주가 끝입니다. 조금 더 하면 11월 첫째 주 정도까지 하고 끝나요. 그러면 9월이 수능 완성이 끝나면 남은 기간은 10주 정도 남습니다. 10주 정도 만에 모의고사를 수업으로 약 거의 20회 분량을 진행하게 돼요. 거의. 왜냐면 EBS의 그 파이널이 9회 분량이고, 9회 분량이고, 그리고 무슨 만점 마무리 위해서 5회 분량짜리 하나 더 있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원장님이 또 사설 모의고사 좀 따로 구입해 주시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고 해서 9월 2학기는 계속 모의고사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 30분씩 시간 딱 정해놓고 모의고사를 하나씩 풀어야 하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는 우리 내신, 2학년 내신 할 때는 좀 허허거리면서 넘어간 경우도 많지? 지각하면 짤없습니다, 이제. 지각, 특히 숙제를 안 해왔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늦는다? 이건 그냥 엄마한테 상담 들어갑니다. 한 번, 몇 분 정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몇 분 정도, 겨우 5분 늦었는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 3월 시작하면 3월 달부터는 수업 시작, 딱 정각 시작하면 뭐 한다고? 모의고사 시작이야. 늦은 만큼 문제 못 푸는 거고, 그만큼 손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오늘 이런 문제로 좀 늦게 와서 못 풀었습니다. 남겨서 더 시키겠습니다. 문자 딱 쓸 거예요. 바로바로 문자 쓸 거예요. 봤더니 문자 기능이 있더라고. 내 핸드폰 말고. 이런 사유로
좀 더 남겼다가 보내겠습니다. 딱 해갖고 보낼 거예요. 문자로 근거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성적은 성실성이 제일 중요해요. 넌 수능고사장에도 늦게 들어갈래? 아니, 수능고사장에도 늦게 못 들어가죠. 오케이?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따로 사야 되는 거 알지? 응?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예약은 되는 것 같아. 예약 구매가 되는 것 같아. 너는 어차피 인터넷으로 구입하지 않니? 서점 가서 해? 근데 인터넷으로 구입하나 서점 가서 하나 똑같을 거예요. 네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편으로 오는 날짜랑 배달돼서 너네들이 가서 사는 날짜 있지. 그게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서점에 가보세요. 혹시 내 책 들어왔나요? 이틀에 한 번 가서 저희 수능특강 올해 거 들어왔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 난 정확하게 니네 거 복사해서라도 보면 되니까. 빨리 이게 스캔을 떠야 되는데 그게 문제야. 아니면 나는 EBS에서 파는 거 있거든? 요새? 이거 사가지고 EBS PPT로 띄워서 수능을 하면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완자 없는 사람들 완자 꼭 준비하세요. 완자 없는 사람. 완자 할타 둘 다 있으면 더 좋아.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나 이럴 때 가능하면 우리 수업할 때는 고3은 패드 말고 종이책 가지고 합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솔직히 찾기 힘들죠. 패드 가지고 지난번 그 메모해놨던 거 찾기 쉬워요? 종이책이 더 빠르고 그리고 어차피 수능 볼 때는 패드로 못 보니까 가능하면 종이책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좀 무거워도 종이책 들고 다니고 패드는 만일을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갖고 다니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책 빼먹지 말고 꼭 들고 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이론 강의 위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번 올 때 문제는 가능한 풀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미 한 번 이론 다 배우셨죠? 이미 한 번 이론 다 배웠지? 2학년 때 다 했잖아. 그러니까 기본 유형 문제는 풀 거야. 2점짜리 문제는 내가 이건 좀 어려워서 해줘야겠다. 이런 거랑 여러분들 질문 위주로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3점짜리는 웬만하면 틀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쉬우면 그냥 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못 풀어도 좋으니까 꼭 풀려고 시도라도 해보고 와라 이겁니다. 야, 넌 뭔데 수능 특강 책에 옛날에 한번 이걸 했습니다. 언제? 쌤 전생. 어? 2학년 초에 이거 했었어요. 반? 반안 했어. 조금만? 반만. 반만? 왜? 왜 반만 했대? 이걸로 했어요. 내신 대비. 내신 대비를? 네,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많이 안 했는데요. 뭐 1학기 때는 뭐 그럴 수 있어. 워낙 쉬운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이런 하고 책 바뀌면 바로 바꿔서 들어갈 거니까 내가 혹시 책 바뀐 거 알면 바로 문자 쌀게요. 그냥 다음 시간에 올 때 뭐 사갖고 와라 하고. 자, 생물의 특성부터 합시다. 생물의 특성. 좀 가지수를 좀 적게 보면 6가지라고 주장하는 책도 있고 7가지라고 주장하는 책도 있는데 사실 보면은 가지수가 다르지는 않아요. 그룹을 6개로 묶었냐 7개로 묶었느냐의 차이뿐이야. 첫째,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됩니다. 지구상의 만물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동물이건 식물이건 미생물이건 바이러스 빼고 누구 빼고? 다 세포로 구성됩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라고 안 해요. 그래서 예외가 되는 게 그겁니다. 세포 종류가 원핵 있고 진핵 있는 거 알죠? 원핵과 진핵의 차이 뭐야? 신기하다. 뭐야? 어? 어? 원핵과 진핵의 차이. 미친데?
핵이 하나? 아, 네요. 핵이 없고 핵이 있습니다. 아, 핵이 없고. 핵이 없고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더하자면 원핵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또 다른 세포의 소기관이 안 보여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소포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이런 핵도 안 보이지만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의 소기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또 얘기하면은 그 리보솜 있죠?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가 좀 차이가 나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딱 이것만 알죠. 원핵은 핵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진핵은 핵이 있어요. 누가 더 복잡한 세포니? 진행. 진핵.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있죠? 식물과 동물 종류 있죠? 다세포 동물. 얘네들은 다 진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세포 애들 있지? 다른 세포는 원핵일 수도 있고 진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세포 애들은 다 진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세포 얘기 나왔으니까 생물의 구성 단계 기억나니? 오케이? 요 생물의 구성 단계, 이것도 지울 거지만 생물 구성 단계가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죠? 그런데 식물은 요 사이에 조직, 개가 들어가지. 동물은 요 사이에 기관, 개가 들어가. 야, 조직이 뭐니? 정의가 뭐야? 조직의 정의. 깍두기는 아니고. 못 알아들었으면 넘어가자. 조직. 문치라고 이런 애들 말고. 조직이 모양이 비슷해야 돼, 일단. 모양이 거의 똑같고,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뭐라고? 모양과 기능이 거의 똑같은 세포들의 집합이 조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 안에 있는 세포들은 모양이나 기능이 어때요? 거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조직 개는 여러 조직이 모인 거예요. 즉 능력이나 모양이 다른 애들이 모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기관계는 목적이 같은 기관이 모인 거예요. 목적이. 이런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식물에는 조직계가 있고 동물에는 기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 얘기를 열심히 떠들어. 어? 그리고 얘가 모인 게 조직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에서 다음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구성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구성하는 거. 문제에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조직계를 떠들면 안 되는 거야. 전통적인 함정 문제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살짝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림에서 몇몇 세포들을 좀 구분할 줄은 아셔야 돼. 아메바는 알죠? 아메바 어떻게 생겼니? 가래침 뱉은 다음에, 껌 씹다 뱉은 다음에 한 번 밟아본 것처럼 생겼죠? 아니면 가래침 뱉었을 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 네가 자주 뱉잖아. 응. 끊어, 이 새끼야. 근육세포. 근육세포는 섬유라고도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 근육세포는 이렇게 하나의 실처럼 발달을 하거든? 그래서 근육섬유라고 그래요. 근육세포, 근육섬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핵세포, 근육세포. 뭐라고? 세포는 분명히 하나인데 그 안에 핵이 여러 개다. 이걸 뭐알 거고. 나중에 뒤쪽 나온 신경세포, 표피세포 이런 것들 몇 개를 알아야 돼. 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합니다. 뭐 한다고? 물질 대사가 뭐라고 2학년 때 배웠어? 분명히도 그 다음에 배웠잖아.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전부 다 물질 대사에 포함이
이거 물질 대사의 특징했던 거 기억 안 나? 이화작용, 동화작용.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하고 촉매가 필요하고 37도 범위에서 일어나고 이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물질 대사의 기본기. 그래서 여기서 동화와 이화를 다시 한번 구분하게 한 문제 정도가 모의고사와 수능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물질 대사 파트 중에 동화와 이화에 대해서 동화 이화 많이 읽었죠? 네? 동화. 이와. 소수장이 이렇게 변하죠? 네.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꼭 미토콘드리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포도당이 해당 과정과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까지 가지. 여러분들 1학기 때 화학 생명치 시험범위야. 호흡. 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가죠? 동화야, 이화야? 좋아요. 이화죠? 좋아요. 아, 좋아. 얘는 동화죠? 이 과정에서 이게 뭐라고? 이거는 동화죠? ATP를 만드는 과정은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뭔데? 이화죠? 네. ATP가 ATP 만들어낸 건. 좋아요. 예, 이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이화해놓고 얘는 분명히 동화라 그랬죠? 얘는 ATP 입장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동화된 게 맞고요. 얘는 포도당 입장에서 이화되면서 에너지 방출했죠? 이 방출 에너지가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도당 입장에서 이화되는 과정에서 방출 에너지를 가지고 ADP가 동화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고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화와 이화 구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물질대사 다음에 자극과 반응. 뭐라고?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하는 거. 그렇죠?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죠. 뭐 이런 거. 너 머리 오늘 붓다가 기름이 많다. 머리 개기름이 오늘따라 인동 많다고. 아주 모르겠어요. 어? 네, 한마디로 머리는 아까봤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극에 대한 반응. 내가 머리가 지저분하다고 자극을 줬죠. 그러니까 뭔가 변명하는 것도 이건 반응이에요. 대표적으로 야 이렇게 눈치를 나면 어떻게 바뀌어? 눈을 감든지 몸을 피하죠.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생명체라면 기본적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야, 이때 이거 원래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사라진 얘기가 있어요. 불성이라는 게 있고 주성이라는 게 있어. 불성은 식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성은 동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햇빛 받으면 식물이 어떻게 굽어 자라죠? 그게 불성이에요. 굽어서 구부러진다. 근데 불 켜져 있으면 날파리가 오죠? 몸 전체가 이동했죠? 그거는 주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양성과 음성이 있어. 예를 들면 양성, 불광성 이러면 양성이면 자극이 있는 쪽으로 간 걸 뜻해요. 양성이면 뭐라고? 그러니까 자극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식물 끝은 어떻게? 줄기는 햇빛을 보고 자라죠? 근데 자라는 게 굽어져서 자라죠? 햇빛 쪽으로 갔으니까 양성. 굽어져서 자랐죠? 불성. 뭐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오케이? 그러면 동물은 양성, 날파리 같은 거 불 피워놓으면 거기 뛰어들지?
주광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몸 전체가 생각 주성이야. 빛 보고. 요게 자극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거는 불성이나 주성.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겠지. 만약에 음성, 불광성은 뿌리를 밑에. 뿌리는 햇빛 받으면 밑으로 타들어요. 오케이?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떤 이거 화자는 화학약품을 뜻해. 음성이니까 이 화학약품을 실어서 도망간 걸 뜻해. 이런 식으로. 원래 이거 초등학교 때 나왔던 건데 어느 순간 사라져서 불성과 주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성은 식물, 휘어자라는 거. 주성은 동물 몸 전체가 이동하는 거. 양성은 그쪽으로 가는 거. 음성은 도망가는 거. 오케이? 그때 불성과 주성을 쓰고 그 뒤에 자극원을 쓴다. 이 정도 기억하세요. 자극과 반응. 결국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외부 환경이 바뀌었을 때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성이 뭐니? 경명아, 항상성이란 과학적으로 얘기하자. 대충 떠들지 마. 수능에서 대충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걸 알지 못하고 못 푸는 분들이 꽤 나와요. 항상성은 외부 환경도 내 몸 안에 조건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항상 같은 상태 유지하는 게 항상성입니다. 오케이? 네. 너네 혹시 자극과 관련해서 역치가 뭔지 알아? 역치 안 배웠니? 이것도 없어졌지, 참. 책에 안 나오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할게.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 자극을 뜻합니다. 뭐라고? 예를 들어, 너 친구가 옆구리를 살살 찔러. 그러면 이거 끝이죠? 근데 친구가 옆구리를 확 찔러면 어떻게 해? 뒤긴다 이렇게 나오지? 아니야? 주먹을 불러일으키는 최소의 자극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참아. 그거 넘어가면 이 역치라는 거는 신호를 제대로 발생시키는 최소의 자극이에요. 오케이? 신호를 발생시키는 최소의 자극을 역치라고 하는데, 응? 세포가 하나일 경우, 세포가 몇 개일 경우? 세포 하나당 역치가 한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를 가지고 자극의 세기가 1, 2, 3, 4, 5 이렇게 갔어. 자극의 세기가. 근데 바다는 약하니까 안 하겠지? 너 여기 영부터 집어넣으면 안 하겠지? 근데 여기서 반응을 했어. 3으로 반응했어. 이때 세포가 몇 개? 하나라 그랬지? 반응 세기도 하나밖에 없어. 역치도 하나면 반응 세기도 몇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의 질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갔지? 그러면 자극이 사가 들어와도 3이야. 반응하는 양은. 얘도 3이야. 오케이? 이거를 실무율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세포가 반응을 할 때는 최대 값으로만 반응한다. 그게 실무율. 어쩌다 이런 얘기를 다 없었는데 가끔 서는 보면 베이스로 깔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기대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게 자극적인 약하게 반응하고 세게 자극적인 세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반세포냐? 우리 다 세포죠? 그래서 그 세포마다 역치값이 다 달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일정한 양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역치값이 그거보다 작으면 다 반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반응 세기는 조금 달라지는 역할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세포일 경우. 이때 역치값을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면 될까요? 표가 이렇게 있을 때 옛날에 그렇게 해서 많이 틀렸어요. 역치값은 얼마가 될까요?
2초가 3 이하입니다. 신뢰는 문제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내신에 필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은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개념이 많이 없어진 얘기가 됐지.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3이야. 그럼 요 그래프에서는 역치가 얼마? 여기서는 3이 맞아요. 왜? 요 직전에 반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죠? 근데 여기는 2.9에서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 데이터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범위를 두고 얘는 3이라고 줍니다. 옛날에 이렇게 시험 많이 냈었어. 연습 문제는 이걸로 줘. 연습 문제는 이걸로 주니까 답을 다 3으로 기억하지? 근데 문제는 이걸로 내. 그럼 2초가 3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실제로는 계단식으로 나타나요. 왜 계단식으로 나타나? 우리가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나타나. 역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면 좋고 요즘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 자, 자극과 반응해서 지렁이, 뜨거운 거, 뭐 여러 가지. 야, 너네 미모사 알지? 미모사 몰라? 알아요. 요즘 이거 팔아요. 인터넷에서도 인선 저거 한 10,000원이면 사. 화분으로 와요. 화분으로 와요. 인터넷에서 사면 그 뒤집어져서 올까 봐 걱정이야. 요즘 택배 아저씨들 하도 막 집어 던져가지고. 그리고 저기 그 파리지옥 같은 거 있지? 그것도 팔아요 인터넷에서. 생각보다 안 비싸던데? 근데 꽃집 같은 데 가면 그거 같이 파는 데도 있어. 은근히. 항상성 저건 뒤쪽에서 다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 발생이 뭐야? 생장은 뭐고? 너네 오늘 세포 몇 개였어? 그렇지. 근데 지금은 한 30 몇 쪽에쯤 됩니다. 그 성인의 완전 성인의 경우 40도쯤 보니까 여러분들 아직 좀 더 클 여지가 있으니까 30쪽이라고 보자. 오케이? 원래 한 개가 이렇게 개수가 늘어났지? 그게 생장. 생장은 세포 개수가 늘어나. 즉 몸집이 커진 걸 생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생은 원래 단세포 너희들 단세포 시절에 잠깐이지만 있었잖아. 그때는 몸에 기능이 있어 없어? 팔다리 머리 이런 거 있어 없어? 그게 생기는 게 발생. 오케이? 수정 안에서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너네 유치원 다닐 때 많이 했지? 너네 세대 같은데. 교육과에 올챙이 한 마리. 너 춤 안 췄어? 춤 많이 췄어? 너 유치원 때 모르게 춤 많이 췄을 거야. 뒷다리 쑥, 앞다리 쑥 나오는 게 발생. 그럼 발생 단계에서는 여기서 발생, 여기까지가 발생이야. 여기서 생장이 있었어, 없었어? 있어. 아, 몸집 커지면 생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과 생장은 별도가 아니야, 여기서는. 같이 진행이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는 발생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생장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태어났지? 태어난 다음은 발생이 거의 없는 거죠. 그때부터 생장만 있는 거죠. 오케이? 발생이 뭐라고? 단세포에서 몸이 세분화돼서 뭐 되는 거? 뒷다리, 앞다리 이렇게 세분화, 그 기능이 세분화되는 걸 발생이라고 하는 거고 생장은 몸집이 커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세세포 분열입니다. 둘 다 뭐라고? 여기에 감수 분열 있어요, 없어요? 여긴 감수 분열 없어요. 왜? 없어요. 그 다음에 생식 따로 유전 따로 그런 경향도 있는데 생식과 유전 뭐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생식이 뭐야, 생식?
자손을 남기기 위한 모든 일련의 행위 자체를 생식이라고 합니다. 자손을 만드는 준비 과정부터 자손을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 생식이야. 오케이? 정자, 난자 형성부터 출산까지 다 생식이라고. 알겠냐?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한테 전달이 되는 것. 그것을 유전이라고 하고. 너희들의 머리를 아주 아프게 할 아이들이죠. 유전. 생식과 유전. 그러면 잣대 봐라 한번. 지금이야 이렇게 쉬워 보이지? 너네 혹시 저기 아냐?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라는 노래 아냐? 몰라?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얼룩소 엄마 닮았네. 너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제일 먼저 배운 노래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얼룩소가 무슨 소일까? 젖소일까? 아니야. 얼룩소는 우리말로 칡소라고 부르요. 몰라? 너네 칡소 어떻게 얼룩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이건, 이건 내가 보여주고 넘어갈게. 녹화고 나발이고. 얼룩소를 모른단 말이야? 그럼 잠깐 꺼. 얼룩소예요? 응, 이게 얼룩소. 저 이렇게 질문이 보여요? 첫 번째 사진이 얼룩소 아니에요? 얘 말고 네, 아니에요. 얘 얼룩소요. 얘가 얼룩소의 칡소라고. 어떻게 보이는데 좀 다른 거 없나? 우와. 칡소라고 그래. 이런 놈. 이거 우리는 보통 그거 뭐라 그러지? 한우 누런 소만 기억하죠? 얘가 우리 전통소예요. 그리고 소 중에 시꺼먼 소도 있거든? 일본의 그 일본 소고기를 와규라 그러죠? 네. 그게 우리나라에 있던 그 흑우들이 있지, 까만 소. 그게 일본으로 가서 개량된 게 와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에 걔네 그 저기 소한테 돌림병 쫙 돌돼 있지? 걔네 축제를 제주도에서 소고기 사다가 했어. 왜냐면 원류가 어디니까 조선이에요. 원류가 조선에서 걔네 1940에서 45년도 있지? 그 사이에만 100만 마리쯤 뺏어가요. 한 5년 동안. 그래서 일본의 소고기 시장이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얘가 얼룩소예요. 얘가 얼룩소예요. 호랑이 줄무늬가 나타나죠. 이런 게 얼룩소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 복원 사업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복원이 됐어요. 불켜. 가끔 보면 애들이 얼룩소를 젖도로 착각하는데 아니야. 사실 선생님도 대학교 다닐 때까지 얼룩소를 젖도로 착각하고 있다가 일전학 시간에 교수님한테 듣고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얼룩소가 식소인지 그 젖소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적응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면 진화는 굉장히 긴 시간에 진화가 뭔지 배웠죠? 환경에 적응해서 내가 생존에 유리하도록 내 몸을 바꿔가는 게 진화였잖아? 그 중에서 요거 두 개를 나눠요. 앞에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객체 유지를 위한 특성입니다. 뭐라고? 얘는 종족 유지를 위한 성인 되겠습니다. 이전 선생님이 이 정도는 해주실 건데 기억하세요. 그러면 맞아 저런 거였어. 이번 다음 때 빨리 진행하는 목표는 그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거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외웁니다. 정부가 진화에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환경에 의한 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작용 반작용 얘기 있지? 그 얘기가 여기 다시 한번 나오는 거야.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강아지랑 로봇 강아지. 하는 짓거리 비슷하죠? 네. 그런데 로봇 강아지는 생명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래서 아니. 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세요. 1번, 2번. 일단 세포로 구성되지 않았죠. 두 번째, 물질 대사도 안 하죠. 생식과 유전도 안 하죠. 적응과 진화도 없어요. 생장도 안 하죠. 여기 자극과 발생은 자극과 반응을 해요. 자극에 대한 반응. 요즘 강아지들이 똑똑해서 부르면 와요. 지가 알아서 충전해요. 아주 깨끗하죠? 똥 오줌 안 싸요. 왜? 물질 대사. 이 차이가 그거야. 쭉 나왔는데 이건 뭐 크게 어려워 문제될 게 없어.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알면 돼요. 공통점 여기서 보면 뭐 있어? 외모 비슷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하고, 그치? 여기서 화학 반응을 하네. 배터리, 그치? 에너지가 화학 반응이네. 여기다가 또 집어넣네. 차이점. 세포로 구성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음식물 섭취, 그러니까 큰 의미에 봐서 물질 대사, 그 부분에서의 차이. 그리고 생식과 인정, 적응과 진화, 이 부분에 대한 차이. 이거는 보통 수능 문제로 넘어가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시험에 나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 세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거 분명히 생명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 완전히 갖추어진 생명체. 앞에 나오는 6가지 특성을 다 갖췄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자, 일단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말이 세포막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세포가 아니다라는 얘기. 이 얘기가 여기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지. 이게 우리 세포막이 뭐로 돼 있어? 인지주 이중층이지. 그 세포막이 없다라는 얘기. 뭐라고? 이게 무슨 뜻? 얘도 껍데기는 있어. 껍데기는 있어. 근데 그 껍데기가 단백질이야. 근데 세포는 껍데기가 뭐야? 인지지 이중지 세포막이야. 요 차이. 근데 우리는 세포에 대한 정의가 껍데기가 뭐여야 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 뭐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오케이? 근데 얘는 뭐가? 세포막이 없다고. 세포막 대신 단백질이 껍데기를 구성한다. 구조가 너무 간단해. 딱 2가지밖에 없어. 단백질, 껍데기, 핵산. 끝! 없어. 껍데기 단백질, 안쪽에 핵산. DNA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RNA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DNA, RNA 합쳐갖고 핵산이라고 부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딱 2가지밖에 없어. 뭐하고 뭐? 껍데기는 단백질, 그 안쪽에, 포장지는 단백질, 안에는 핵산. 끝! 다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얘기는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다. 세포막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혼자 있으면 물질 대사를 못해. 혼자 있으면 뭐를 못한다? 왜? 효소가 없어. 근데 이거 나중에 생추 가면은 효소가 극히 일부분은 있다라고 배우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이러스는 효소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나 때도 바이러스가 효소가 제로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 가지고 있는 핵산 있지? 핵산은 어디다가 넣어야 돼? 숙주의 세포 사이에 끼워 넣어야 돼요. 고 단백질은 있어. 끼워 넣는 단백질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야? 핵산을, 숙주의 핵산을 자르고 그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지.
그거와 관계되는 단백질 굉장히 수분량은 있어. 어차피 핵산 몇 줄 들었어? 한 줄밖에 없어. 한 가닥 딱 요거 하나 들었어. 이쪽 끝에 단백질 하나, 이쪽 끝에 단백질 하나만 있으면 돼. 단백질이 많아 저거. 그래. 인티그레이즈 유전자는 있단 말이야. 끼어 들어가야 몰라. 여러분들은 근데 핵산이 있다 없다? 핵산은 있고 단백질은 껍데기만 있다. 효소로서의 단백질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리고 숙주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생물적 특성이 다 나타나요. 쪽수도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번식도 되죠? 그러니까 핵산이 있으면 적응과 진화도 됩니다. 그렇더니 핵산이 변하면서 되잖아. 딱 한 가지만 계속 마음에 걸리네.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거. 숙주 안에 들어가면 나머지 특성은 다 나타나요. 뭐만 빼고.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뭐 아까 얘기했던 물질 대사부터 시작해서 다 합니다. 누구 거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숙주 답대사는 그냥 파티클, 입자야. 입자일 뿐. 스스로 물질 대사는 못합니다. 왜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요? 효소가 없어서. 핵산은 분명히 있고요. 뭐는 있다고? 그리고 숙주 안에서는 아무것도. 고연변이가 일어나니까 적응과 진화도 하는 거. 핵산이 있으면 무조건 적응과 진화는 하는 거야. 가끔 보면 바이러스는 적응과 진화를 하냐 안 하냐를 자꾸 물어보는데 얘는 그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 있지? 꼭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요거에다 이제 누구를 갖다 붙여서 박테리아나 이런 거 갖다 붙여서 차이점.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과 세균에 의한 질병, 진균에 의한 질병, 진핵세포에 의한 질병 이거 구분해서 안배하셔야 돼요. 요즘은 그 질병 특성이 있지 한 문제는 꼬박꼬박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 90%는 되는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의 증식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지 뭐. 요 안에 빈 공간에 이것도 재밌는데 저 핵산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범위 아니어요. 너무 길면은 이 껍데기가 안 만들어져. 이제 핵산이 너무 길면 껍데기가 안 만들어지고 너무 짧으면 만들어지는데 죽어서 없어져요. 유지가 안 돼. 그래서 핵산의 적당한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즈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어. 핵산밖에 없어. 그거를 생추에서 실험으로 증명을 합니다. 껍데기가 들어가냐? 다 들어가냐? 핵산만 들어가냐? 셋 중에 하는 거냐? 그걸 증명을 합니다. 생추에서 그 증명 실험이 있어요. 그게 DNA가 유전물질임을 증명하는 그 증거 실험 있지? 그 중에 하나가 이건 박테리아 페이지 가지고 실험합니다. 오케이? 요 핵산이 안으로 딱 들어가. 그럼 누구 걸 가지고 여기 지금 들어갔죠?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쫙 복제를 합니다. 그럼 그 핵산을 숙주의 리보솜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야, RNA에서 단백질 만드는 걸 뭐라 그래? 전사라 그러죠? 전사, 번역 다 누구 거 가지고? 숙주 거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 쫙 만들어내겠지? 단백질이 쪼끔 다른 종류거든? 이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합쳐져서 하나의 다시 박테리오페이지가 돼요. 쪼가리가 누가? 쪼가리가 합쳐지는 과정을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프로그램 배워본 사람 코딩 코딩 짜는 걸 옛날에 어셈블리라고 했는데 조합 명령은 조합 어셈블리. 그래서 조각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기능성을 가지죠. 그래서 이걸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몰랐어? 이 단어. 근데 이 조합되는 과정에서 이 안에 핵산이 하나씩 끼어 들어갑니다. 앞에서 복제 많이 해놨지? 그러면서 뻥 터치고 나오는 게 있고 바이러스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숙주를 죽이고 나오는 것도 있고 안 죽이고 나오는 것도 있어. 이래서 박테리아는 최초의 생명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왜? 이런 이유가 뭔데? 숙주가 없으면 번식할 수 없어요. 그럼 최초의 생명체가 바이러스면 숙주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번식해?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그 바이러스의 종류는 다시 뭔가가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최초의 생명체일 수는 없다. 최초의 생명체는 원액의 아주 간단한 생명체였을 것이다. 오케이? 알겠니? 아이고 목아지 아프다. 그래서 실제로 M13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단백질 종류가 딱 13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13가지를 넣고 씩씩씩하면 바이러스 모양이 돼. 그래서 DNA에 적당한 쪼가리 길이 있지. 그걸 만들어서 그 13가지 용액을 섞어. 거기다 마지막 그 핵산 플러스 13가지 단백질 있지. 넣고 쉐킷쉐킷하면 바이러스가 만들어져. 실제로 이더락에서 쓰는 실험 재료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들 몇 번 써봤어요. 원 리액션당 그게 한 20년쯤 되는데 원 리액션당 몇만 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 사면은 10번 실험할 수 있어. 근데 한 번은 테스트용이라 아홉 번 할 수 있는데 그때 내 기억에 200불? 200달러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9번 실험은 200달러.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저 미국에서 수입해요. 주문해놓고 2달씩 기다리고 막 그래서. 그래서 실험 계획을 미리 안 하면 내 실험 스케줄에 맞춰 실험할 수가 내일 필요해요. 오늘 주문하면 2달 기다려야 돼. 요즘은 국내 생산도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편해졌어. 옛날에 뭐 하나 주문하면 뭐 그 물건 오는데 뭐 한 달씩 기다리고 막 보름 기다리고 그래서 할 일 없이 막 빈둥빈둥거리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갖다가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노예처럼 부려먹지. 이게 박테리오 파지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뭐처럼 생겼어? 달 착륙선, 달 착륙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근데 이 중에 숙주 안에 들어가는 게 뭐밖에 없다고? 핵산밖에 없습니다. 박테리오 파지는 보통 DNA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 DNA. 근데 아까 여기 뭐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있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시험해보면 TM1이라고도 합니다. 담배가 영어로? 그건 T야. 모자이크지? 그래서 M이야. 얘는 왜 바이러스인지 모르겠어. 유럽식 어느 나라에서 비루스라고 있던데 이거를. 그래서 V야. 오케이? 왜 TMV인지 알겠어? 담배, 타바코 모자이크 비루. 그 TMV. 가끔 TMV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 새끼가 그 새끼구나. 오케이?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과학의 특성? 자, 생명과학은 따지면 생명체의 근원을 탐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아무도 아직 생명체의 근원은 성공했어 못했어. 그래서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혹은 은퇴하고 나중에 신학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 기독교 쪽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의 창세기라고 있죠. 누가 만들었어? 세포는 하나님이 만들었죠. 자, 궁극적인 의문사항이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의외로 신학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 생명과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한다. 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생명과학 연구하면 솔직히 직업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을 밝힐 뿐 아니라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한다. 요즘은 대부분 생명과학을 연구하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쪽 있죠. 이쪽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체에 가게 된 거, 혹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방어 기작과 관련된 거, 어? 혹은 우리 몸에 애초에 뭐 암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안 생기게 만드는 거, 이런 쪽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 저기 생물 분류하고 뭐 생물 채집하고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이제 안 합니다. 생명과학에서는 생물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분자도 알아야 돼. 생명과학을 하면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다 해야 돼. 생물만 알아서는 안 돼. 생물을 하려면 무조건 화학을 해야 돼. 왜? 물질 대사가 뭐야? 화학이야. 물질 대사 자체가 화학이야. 그럼 화학 모르면 생명과학은 아무것도 안 돼. 거기다 눈에 보여, 안 보여? 아주 안 보이는 작은 분자 간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합니다. 생명과학과 다른 분야의 연결. 이거는 한 줄만 기억하세요. 모든 학문은 다 연결돼 있고 상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 혼자 뭐 잘났다고 따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받으며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왜 가장 바닥이 생명과학으로 돼 있어? 그렇지, 생명 시간이니까 그래요. 만약에 화학이면 어떨까? 요거 생명과학 화학이라고 바꿔놔도 되겠죠. 근데 솔직히 요즘은 화학하고 생명은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화학과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화학과가 있고 화학공학과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생화학과가 있어요. 그냥 다 화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대세가 생화학 쪽이지. 근데 생물학 가서 졸업하는 거랑 생화학 가서 졸업하는 거랑 머릿속에 들은 건 비슷해요. 생명과학하고 생화학은. 생화학이 뭐야?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박사 나오면 생화학하고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비슷해져요. 다만 화학 위주로 가느냐 생명활동 위주로 가느냐의 차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 하려면 유기화학이라는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화학이지, 그게 가장 기초가 돼. 근데 생물학은 또 범위가 더 넓어야 돼. 다른 것도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전자현미경이 생물학에서 필요하니까 전자현미경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드니까 기술과 공학이 발달하니까 생물학이 또 발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다. 요즘은 뭐 생체 모방공학 이쪽으로 많이 가 있죠. 생체 모방공학 그리고 생 사람 유전적 분석 요런 쪽, 그래서 생명정보학 요쪽으로 대체로 갑니다. 요즘은. 요즘은 생명과학을 해도 그 저기 재활의학 쪽도 굉장히 많이 가요. 왜 도마뱀은 꼬랑지가 잘려도 자라나는데 사람은 다리를 잘라내면 자라나지 않는가? 뭐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잖아. 머리 쪽에 있는 DNA랑 다리 쪽에 있는 DNA가 달라? 완전 똑같죠? 그런데 왜 잘린 부위가 회복되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데 웃긴 건 베어서 떨어져 나간 살점은 어느 정도 회복돼야 안 돼. 그게 문제인 거야. 왜 요건 되는데 저건 안 되고 이런 거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자, 그러다 보니까 생명, 뭐 이거는 물화 생기 할 거 없이 거의 대부분이 뭐야? 요즘 물리학은 뭐 실험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이런 물리학이 있지.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크게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죠. 귀납적 방법은 그거야. 여러 개를 수집해서 공통점 찾는 거야.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예를 들어, 너 학교 어디야? 예원이요. 너 학교 어디야? 너 학교 어디야? 그러면 이쪽 반은 내원 고등학교 학생들 다니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게 귀납적 방법이야. 근데 귀납적 방법의 결정적인 문제가 방금 여러분도 알겠죠? 예외가 자주 생겨. 너 어디 학교야? 네, 탄. 그치? 이런 경우. 그래서 귀납적 방법은 어떻게 보면 뭐야?
여기서 보면 자료를 분석해서 규칙성을 발견한다지. 규칙성 이게 뭐야? 결국 공통점 찾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오랜 기간 많은 샘플 연구를 해야지 정확한 값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예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어때? 높아요. 높아요. 그러면 과학에서 이 방법을 쓰는 게 썩 좋을까 안 좋을까? 썩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이 방법은 언제 쓰냐면 실험이 안 될 때, 실험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있지? 이때 귀납적 방법을 쓰는 겁니다. 언제 쓴다고? 실험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 웬만하면 다 무슨 방법으로 한다? 연역적 연구법을 쓴다.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가설이 없어요. 뭐라고? 끝나게 보고 공통점을 찾는 거지. 여기 가설이 없다. 가설 설정이 없다. 그래서 연역적 방법과 비상적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가설 설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설 설정의 유무가 연역법과 비나법에 이 국어에서도 논리에서 나오지 않니? 국어에서 논리 안 배웠어?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그게 뭐 독서 뭐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는 국어 시간에 논리라는 걸 배웠거든. 그러니까 뭐 삼단 논법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배웠었거든. 근데 난 논리가 연역, 귀납 뭐 이런 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그때 시중에 수학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책이 있어. 논리에 관계된 책. 그 책 아직도 기억나. 반갑다 논리야, 논리야 놀자, 논리야 고맙다. 세 권이야. 책이들은. 사서 하늘 다 읽었어. 그래서 논리 끝. 연역법, 기납법 확실하게 개념 잡았고 3단 논법이 뭔지 뭐 이런 거 논리와 관계된 거 있잖아. 기초 지식을 그 책 세 권을 끝내서 한 번 쫙 읽고 너무 재밌어서 그냥 하루 그냥 다 읽었어도. 내 기억에는 그게 고3 초창기거든. 고3 초창기. 그거를 세 권을 저녁 시간에 사서 독서실 가서 하룻밤 만에 그냥 꼴딱 세면서 그냥 다 읽어. 책 세 권. 그래서 논리에 대한 걸 거기서 끝났어. 자, 하여간 요즘은 귀납적 사례의 가장 세포설. 세포설이 뭐야? 식물 세포설이 있고 동물 세포설이 있거든요. 모든 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뭔가 그 짓을 했어요. 뭐, 저 생충 가면 배운다. 좀 지나니까 모든 동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가 되죠. 이게 세포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식물, 동물을 엄청나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샘플 채취해서 진짜 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딱 하나의 예외가 튀어나왔잖아. 바이러스. 균합적 연구법의 가장 성공 사례죠. 예외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얘는 좀 애매한 놈이잖아. 진화론 실험할 수 있어 없어? 뭐 실험하려면 수만 년, 수십 만 년이 걸릴 거야. 그치? 실험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진화. 그래서 진화론이 증명하기가 쉬울 거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저 진화론이 잘못된論이라고 엄청 우기고 있죠. 왜? 당장 증명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진화 수월에서 진화론까지 있어요. 많이 체계화됐죠. 다인의 기납적 연구법 나왔는데 뭐 자연현상 관찰했고 그 중에서 뭐를 주제를 잡을까 선정을 했고 관찰했고 그래서 관찰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고 실제로 수행을 했겠지? 그래서 결론을 도출을 했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연역법이 요게 중요한 거지. 너 다 했지? 1학기 때 네. 했어 안 했어? 요즘은 수능의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졌어요. 나온다면 그거죠. 이 과정 중에 하나를
쓸 때 그리고 누가 빠졌게 빠진 게 누구랑 누구 사이에 들어가야 되게 이렇게 나와요. 실질적인 예를 들어주고 이런 말 넣어주면 너무 좋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를 가지고 실험을 이따시만큼 지문을 하나 줘요. 다나 다라. 근데 여기 5단계거든. 4단계를 줘요. 누가 빠졌으면 그 빠진 단계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다시 한번. 일단 그냥 연역법이나 귀납법이나 연역적 연구법이나 귀납적 연구법이나 시작은 다 뭐로 시작돼야 돼? 관찰에서 시작해. 뭔가 봤어야지 시작을 하지. 족도 아는 게 없는데 뭐 시작을 하겠어? 뭔가 보고 시작하자.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관찰을 했을 때, 그렇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왜 그렇지? 라고 의문을 가지는 거 있지? 그게 문제 인식이야. 그래서 지문상에서 맨 끝에 웬만하면 물음표가 있죠. 99% 확률로. 문제 인식은 왜 그럴까? 하고 물음표가 있는 게 문제 인식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가설을 만들어야 돼. 가설은 잠정적 결론이다. 가설이 뭐라고? 잠정적 결론. 아마 이랬을 것이다. 가설은 뭐라고? 이러이러하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할 것일 것. 아마 이래서 그럴 걸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놓는 게 가설이에요. 가설이 세워졌으면 이 가설이 중요한 게 가설에 맞춰서 탐구 설계가 진행이 돼야 돼. 즉 관찰의 대상은 어떻게 관찰할 것이며 이런 거 있지? 이게 다 어디 쪽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 뭐 간단한 예로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다 들어가 있다. 뭘 관찰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설 안에 거의 대부분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설을 잘 세워요. 복잡하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세워야 돼. 오케이? 그러면 가설을 세웠어. 예를 들어 빛의 세기가 세일수록 광합 성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럼 여기 뭘 바꿔야 돼? 조작 변이는 뭐야? 그래 빛의 세기야. 그러면 뭘 관찰을 해야 돼? 광합성 양을. 그 광합성량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 설계에 들어가는 거야. 광합성량 여러분들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광합성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소수 한 3, 4? 물에 담그고 기포가 발생하는 양을 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거는. 왜 했겠어? 하기 쉬우니까. 근데 뭐 녹말의 양을 농도를 계산한다. 이런 거는. 너무 좀 절차가 복잡해지죠? 관찰 대상은 할 때는 광합성? 예,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할지는 어디서? 이 탐구 설계에서 하는 거야. 오케이? 이때 이 방법이 복잡하면 안 좋은 시험. 방법이 간단하면 좋은 시험. 간단 명료한 게 좋은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설계지. 그럼 설계를 했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겠죠? 그치?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1번 시험 빛의 세기를 100으로 줬을 때 기포 100개 200으로 했더니 200개 300으로 했더니 300개 400으로 했더니 300개 500으로 했더니 300개 이렇게 빛의 세기가 발생하는 기포량에 몇 개가 나와 다 있지 100에서 얼마 200에서 얼마 300에서 얼마 300에서 얼마 그게 결과야 뭐라고? 결과 아직 결론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이 결과는 누구랑 붙여야 돼? 가설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보는 거 있지? 그게 결론 도출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 광합성량을 뭘로 봤어? 발생하는 기포 개수.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증가하다 일정해졌죠? 그러면 결론 도출해서 이 결과에 하고 가설하고 빛의 세기가 세지면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광합성량과 같이 가다가
증가하다. 일정량이 지나니까 더 이상 방사성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결과하고 결론은 달라. 결과는 뭐야? 실험에서 나온 값이야. 그게 결과고 결론은 뭐하고 합쳐야 돼? 가설하고 합친 게 결론이 돼. 오케이? 그런데 안 맞아. 결과랑 가설이랑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그러는데 얘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 가설을 수정해. 뭐라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언제까지? 둘 중에 하나. 될 때까지. 혹은 돈 떨어질 때까지. 실험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그것을 뭐 될 때까지 하든지 도중에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내가 저거 한 100바퀴 정도까지 걸려. 실험 재료 중에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가지고 똑같은 짓을 한 100번 넘게 조금씩 바꾸면서 100번 넘게 지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이 실험을 할 때 반드시 실험군과 대조군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실험군, 대조군이 필요해요. 실험군이 뭐니? 대조군은 뭐고? 실험군은 실험에 내가 뭔가 바꿨지. 그게 실제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비교 대상이 대조군이야. 그럼 대조군은 바꾼 게 있다 없다? 대조군은 바꾼 게 없어. 대조군은 바꾸는 게 없어야 돼. 기준이 되는 거야. 대조군은 뭐라고? 기준이 되는 거야. 아무 요인도 바꾸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질 X는 달걀의 무하율을 증가시킨다. 달걀에 반으로 뚝 찍어서 물질을 딱 넣어주면 달걀 100개 중에서 다 100개가 다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중에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죽는 것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 1000개 정도 부화하면은 한 4, 50개 정도는 부화가 안 돼요. 그냥 썩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야 돼. 근데 이걸 넣어주면 1000개 중에 한두 개 빼고 다 병아리가 된다. 그 물질에 진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무 처리도 안 한 거, 즉 모아만 한 거, 구멍만 뚫어놓은 것도 있어야지. 만약에 부하율이 좋아졌어. 그랬더니 야, 저 유물질이 성공적이야. 그랬더니 옆에서 누구야? 아니야, 그거 숨구멍 뚫어줘서 그래. 이러면. 이거 방금 찔렀잖아. 숨구멍 뚫어놓고 부하율 좋아진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대조군이 아무것도 안 한 거. 구멍만 뚫어놓은 거. 필요해, 필요해. 근데 구멍만 뚫어놓은 거보다는 직류수가 같이 들어간 게 더 정확해지겠지. 그 물질이 들어간 거와 안 들어간 것만 차이. 보통 차이는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차이를 주거든요. 몇 가지만? 차이가 두 가지 이상 나면 뭐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같이 대가를 구멍 뚫어서 물질을 넣잖아. 그럼 구멍만 뚫은 거 있지? 그것도 대적으로 많이 보여되는 거예요. 그 대적은 아무 처리도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험군은 실험 목적에 맞게 뭔가 변인을 주는 거야. 뭘 줬다고? 그럼 변이는 뭔데? 변이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변인이라고 하는 거야. 결과, 치값, 포함. 오케이? 독립변이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하나를 전부 다 독립변입니다. 독립변이 뭐라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전부 다 독립변이야. 하나하나. 그런데 종속변이는 앞에서 바꿨기 때문에 따라서 바뀌는 게 종속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이면 광합성량이 종속변입니다. 빛의 세기, 온도, 습도, 이파리의 크기 이런 모든 것이 독립변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종속변이는 실험 시 관찰해야 될 결과에 해당이 되는 거야. 종속변이는 뭐라고? 관찰 대상이 돼야 돼. 측정해야 될 대상. 오케이?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마지막에 이거 이러네? 이거 측정해야 되는 거 있지? 그게 바로 종속 변이를 측정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바꾸면 되는데 그리고 바꿔야 되는 게 조작 변이야. 조작 변이는 몇 가지? 일반적으로 한 가지. 나머지 통제 변이는 컨트롤, 그러니까 대조군하고 똑같이 유지를 해줘야 돼.
오케이? 이때 조작 요소가 들어간 그게 실험군이 되는 거야. 오케이? 조작 변이 있으면 그게 실험군. 알겠니? 네. 없으면 대조군. 차이를 알겠어요? 네. 이 차이가 나와봤자 아주 쉬운 2점짜리가 하나 툭 튀어나오고 말 겁니다. 이런 것도 틀리면 접신물에 코를 박아야 돼요. 여기 연구 사례, 페니실린.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 아저씨가 배울렀어. 원래 패팅 접시에 그 아가 산천 깔고 곰팡이 피면 바로 버려요. 왜냐면 곰팡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포장을 만들어서 너가 혹시 곰팡이 봤지? 곰팡이 툭 건드리면 이렇게 먼지처럼 풀 날리는 거 있거든? 그게 포자예요. 씨라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서 자리 어디 가서 앉았어. 조건이 맞으면 곰팡이가 자라. 그래서 곰팡이는 한 번 건드리면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닦아낼 때도 그냥 닦는 게 아니라 물 같은 거 뿌려서 못 나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닦은 다음에 저는 또 줄기르잖아. 포자 태우려. 물방울 묻었으면 물방울 따라서 포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웃긴 건 콘크리트 사이 그 틈새기까지 포자가 들어가. 엄청 작은 곰팡이 이 포자가 세포 일반적인 바이러스보다는 크지만 그리고 포자 상태가 되잖아. 곰팡이가 1000년 이상 거야. 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종류는 1000년 이상 된 곰팡이도 있어요. 3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거지 같은 놈들도 있다. 그래서 보통 실험실에서 곰팡이가 튀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쌍용욕탕 갖다 태워버립니다. 멸균시켜서 없애버린다. 일반적으로. 그 곰팡이 연구, 누가 곰팡이 가지고 연구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 다 해요. 왜? 곰팡이 아무리 잘 다뤄도 포자가 날릴까 안 날릴까? 그럼 내 실험 망할 수 있어 없어? 그 우리 실험실에서 누군가 곰팡이 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있어 없어? 내가 곰팡이를 했었어.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곰팡이를 하고 있어. 곰팡이 한번 피면 아주 개살이거든? 근데 이 아저씨 곰팡이가 폈는데 바로 안 버렸던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이 튀어서 버리려고 보니까 곰팡이가 자란 라인을 따라서 미생물이 못 자라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왜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자라지 못했는가? 세균이 처음 자랄 때는 구분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그냥 보이거든요. 미리하게. 근데 곰팡이가 자란 라인을 따라서 미생물이 못 자란 현상을 관찰을 해요. 우리 같으면 나 곰팡이 이렇게 버렸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 간격은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역시 한 가지. 게으름 같지만 관찰력은 쩔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 곰팡이가 얘를 못 자라게 하는 물질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문제인지. 왜 못 자랐지? 문제인지. 아마 그 사이에 뭔가 억제 물질이 있지 않을까? 봤어. 그래서 곰팡이를 키워서 거기 물질들 있지. 물질을 분리해 가면서 곰팡이가 자라는 미생물이 자라는 접시에 놓은 거야. 그랬더니 실제로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래서 대조군에는 푸른 곰팡이 없이 실험군에는 푸른 곰팡이 있게. 그랬더니 확실히 푸른 곰팡이가 자라는 쪽에서는 세균이 번식을 제대로 못하더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죽고 한참 더 지나서 페니실린이 실제로 순수 분리가 돼요. 왜냐면 미생물이 곰팡이가 만들었지. 곰팡이가 만들었으니 그 안에서 페니실린이 순수 분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질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페니실린 G라는 물질을 확인했죠. 최초에는 저거 곰팡이를 흘려가지고 추출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 순수한 상태의 페니실린 주사한 게 아니라 다른 이물질이 더 같이 있는데도 주사를 했었어요. 지금은 페니실린 거의 쓰이는 데가 없죠. 생활 속의 과학 상식. 그럼 지금은 페니실린이 어디에 쓰일까? 거의 성병 치료에 쓰입니다. 지금 페니실린은 거의 모든 세균의 내성이 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왜? 너 항생제 먹어 안 먹어? 먹어요. 정 먹죠?
염증 같은 거 있으면 항생제 대부분 처방이 되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 페니실린의 거의 다 내성인의 세균 위주거든. 근데 재미있게도 성병과 관련된 세균은 아직도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근데 특히나 근데 재밌게 베타 탄계 항생제거든요. 주사 맞으면 존나 근육이 아파요. 항생제 종류 중에서 베타 락탄계 항생제는 주사를 맞으면 근육 주사는 보통 엉덩이 같은 피하 주사 이런 걸로 맞거든. 되게 아프게 느껴요. 나도 페니실린은 어렸을 때는 맞아봤을 수도 있어. 근데 뭐 항생제 쪽 연구하니까 페니실린은 뭐 거의 만질 일이 없어. 거의 모든 세균에 내성이 있으니까 쓸 일이 별로 없어. 파스테르 탄저병. 탄저병이 뭐냐면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심하면 죽어요. 아무 치료도 안 하면 5%? 5에서 10% 정도밖에 안 죽어요. 생각보다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병이에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했고 실제로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탄저병이 걸리지 않을 것 가설을 세웠고 그래서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았다 했다 이렇게 실험군 대조군을 했더니 대조군은 뒤지고 실험군은 살았어. 그러니까 백신이 가능하다죠. 여기서 쓴 백신이 죽인 탄저를 쓴 거야. 죽인 백신이니까 사백신이고 살아있는 백신이면 생백신인데 근데 생백신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 병원균을 그냥 찔러 넣는 그래서 생백신 있을 때는 굉장히 약화시켜서 주사를 해요. 거의 죽기 직전 있지. 비상사망 이렇게. 근데 그 관리 잘못해서 애가 다시 쌩쌩해졌으면 어떻게 해? 짜 뗀 거지 뭐. 실제로 그런 사태들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문제? 가만 있어봐. 우리 이거 3시까지 하는 거지? 숙제. 내가 예상보다 쉬는 시간을 안 줬더니 일찍 끝나버렸네. 여기는 솔직히 요즘 대세가 이런 문제야. 요즘 대세가 이런 거야. 세포의 소기관으로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 병으로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거의 병에서 하나 정도는 나와. 이런 문제가. 병에서 나오든지 세포의 소기관으로 나오든지. 오케이? 꼭 풀어보시고. 어? 일단 숙제는 어딨냐? 여기 있다. 19쪽까지 다 풀어오는 게 일단의 숙제입니다.